와서 많이 일하고 있거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노선적 자치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게 경제면 그리고 투자자들을 상대해서 좀 수왔는데요. 지구적 목표 성목으로 설정하게 되었어요. 에이페크 제어차 정상회의에서도 무역 투자의 자유와 아시아 태평양식 투자를 잘해서 투자의 58점 10%를 자세했어요. 오늘 정강 승덕주를 세계 무역의 중심 함부로 하나의 유럽 너틀담과 베스키는 하지만 이게 안 썼습니다.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까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못한 말은 여기 다 써있거든요.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 조국에서 좀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 깊이 토론할 때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러시아를 연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러 간의 관계를 위해서 2000년엔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러시아가 양측의 군사 관계를 개혁하고 입법 기반을 제시해야 합니다. 북러 관계의 통일상의 근본을 기록하고 경제 국제법 규범에 먼저 러시아의 극동 제기성 수년간의 긴장이 빈절되고 동북아시아의 대전이 일반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한반도의 장치 및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으로 항상 유지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관심은 다른 나라에게 완결한 문제입니다. 2002년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사건은 북한의 거립 방탄국이 최종 경제율을 제한합니다. 비핵화전에는 한반도의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오늘은 남북과 유관 대계에 관심을 가해 인재와 그 협업을 촉진시킬 것이다. 아주 주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민족들의 복음을 위한 이러한 지도자를 우선 제민족들의 강제이주가 부활전과 바이오펜사 기회를 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랐습니다. 이 민족들은 자신의 이익을 의무하여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이주의 책임자에 대한 지도한 주의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의 도행 과학기술 단체를 단절시켰습니다. 초대로 진행된 수 있다는 공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윤석열 평론가와 함께 인용을 강조합니다. 러시아 연방은 이 방향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9일자 러시아 연방 국정 평론가 이 나라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직접 13일 대규모 정치적 단합의 희생자들의 복권에 기간 복 이번 3주제에 관련된 최세력의 발제의 전반적인 내용은 강제 결과 영향력들을 키워왔는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데, 아마 그 우리가 러시아에서 그 까이스키라고 합니까? 우리 한인들을 어떻게 부르죠? 까이츠? 우리 남한사회에서도 그 뭐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 못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그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그에 대한 대책과 보장들을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보고하기 전에 먼저 여기 천년 어물에서는 한국을 남조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살다가 조선학교라는 곳 제일 조선인 3세인데요. 거기에 학교에 다녀가지고 그렇게 조선말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고 저는 조선이라고 그리고 아예 한국말 안 하고 조선 근데 방금 한국말이라고도 하지만 조선말이라고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런 1951년에 교토에서 태어난 제일조선인입니다. 이 제일조선이라는 용어는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조선인 속에는 나처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조선의 국적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10세기 초 또는 19세기 말 이때 지구 규모로 발생한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에 의해 찢어진 끝에 위하여 42년에는 관습요강을 발표하고 조선인을 차출하였으며 심지어 길에서 사람을 사냥하여 갔다. 이 시경안에 처녀가 동굴무역 분화불가 또립되었다. 3. 관동 대지진 1924년 9월 1월 초하루 오전 11시에는 일본 민중이 공동의적이 되었다. 민중들은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해 조선인을 만나면 학살을 했다. 그때 일본 시민들에게는 일본식 타금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라는 말이 집도했고 조선인으로 제한한 것을 올릴 수 있다. 피격하는 조선인들이 자기 재산을 반출할 수 없고 이름 포상 등 모든 것을 일본에 두고 가야 했다. 당시 일천에는 담배 20값에 지나지 않아 고향이라 하여도 조선에 가서 살 길이 막막하여 마지막에 말하고 싶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고민이 많은 게 첫 번째 임채환 교수님께서 강의하였던 듯이 일본에서는 민단 전경 이렇게 갈려져 있거든요. 북쪽을 지지하는가 남쪽을 지지하는가. 근데 나한테 있어서는 북쪽 남쪽 그런 거 상관없는데 그렇게 다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에 있는 그런 제일 코리안들이 법적 지위 그런 명예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가. 특히 관동 대지진 속에서의 어처구니 없는 오해와 폭압 속에서 우리 수많은 동포들이 그 당시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역사인식을 갖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있는 조선대학교 오면 거기가 민단이 아닌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제가 저희가 이제 맡은 주제가 아까 각 나라 입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 모든 동북아 국가정이 어울리는 걸 문화라고 여기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공동체 정의를. 그래서 보통 공동체란 말에서 이렇게 경제적 협력을 먼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경제적 협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경제적 성장과 하나의 블록을 만든다는 뜻으로 문화공동체를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고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경제적, 특히 연해주나 극동적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저희와 같이 동북아에서 나갈 수 있는 유럽, 엄연히 따지면 유럽이지만 아시아적으로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는 경제적 에서만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8년전 시대를 가지고 이렇게 냉전 이데올기가 끝나고 전 세계는 이제 주로 그걸로 자국이 얼마만큼 돈이 되느냐. 그래서 후반과 적응했고 오늘의 유럽 통합법이 분류돼가지고 아직 좀 별도로 있는데 EU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동체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도 유럽 연합국,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뭉쳐가지고 경제적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 같이 대응하자는 그런 문제 가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제가 모이는 거리 이제 한민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좀 모이긴 했지만 일단은 아까 말했던 언어가 같고요.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언어, 그 다음에 그 약간 오전에 저희가 토의한 이렇게 생활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빌려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일단은 같은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본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 이제 그런 방안이 공동체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인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남과 북이 아직까지 아쉽게도 대치 상태고 지금 휴전 상태, 전쟁 중인데 휴전 상태, 그런 조선인 문제, 그런 문제가 공유하기가 힘든 문제로서 그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 딱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북아에서 통합, 공동체 가장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문제.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도 그 프랑스하고 독일이 상당히 진통이 많이 겪었습니다. 역사적 문제 때문에요. 2차 대전 하시죠. 독일의 그런 문제, 프랑스에 저졌던 만행 같은 거,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인식을 같이 할 수가 없다. 자, 그 문제가 가장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중국의 대동아, 그 중국 중화 사상, 이제 지금 거의 하고 있는 중화 사상이 이게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서 상당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보통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아무래도 경제적 성장도 높고, 경제력도 높고 아울릴 수 있는 힘이 경제적 대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같이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을 보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거에서 한국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이런 동북아 공동체, 문화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5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회의감을 갖기는 하지만 그 일본에 있는 강상중 교수가 주장하다시피 동아시아 공동의 집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먼저 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도 앉아있기도 힘들었겠지만 또 발제하느라고 고생한 5분의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좀 다양한 이렇게 5개 주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제일 코리안에 대해서 그 제일 코리안이 조선족하고 저희 그러니까 북한 쪽 한총련하고 저희 대한민국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서로 융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한총련이요? 총련이 먼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문제 회의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당과 그 조총련과의 관계 문제 얘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얘기를 듣고 또 그 질문 들었던 내용들 답변을 정확히 밝혀주고. 네, 저는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이영철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그 토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길이나 홍춘 쪽에 저희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같은 과에 탈북에서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저 추가적으로 이 질문이나 이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은 저희가 북한에 대한 시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최근에 6.15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토의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나. 이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스스로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미로서 6.15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동북아 그 전체적인 문화 공동체 문제에서
각국에 대해서 이제 국가 간의 이해관계나 한반도 남북 관계 문제, 안보적인 문제, 또 조선인 문제, 감정적 관계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다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본적인 국가로서의 가치를 각국이 다 가지고 경제 발전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국의 경제나 경영이나 주권 자체들이 설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과연 통합이 되었을 때 각국에서 그 가치로서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숭실대 이영천 아버님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때론 문화적 동질성이 오히려 대립과 갈등의 어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할 수 없는 문화적 동질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문화적 동질성이 그 서로 대립과 화합 갈등의 어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했잖아요. 예. 아, 뭐 이해가 잘 안 가는 그 김하성님은 어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국이 예, 동국이라면 저희 북한과 남한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북한과 남한의 화합이 선행이 돼야 민남과 조선인도 화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아, 예, 솔직히 한국하고 북한하고 먼저 융합되는 것보다는 거기 일본에 있는 한총련과 조총련이 먼저 서로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그 해결하는 방안을 이끌어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박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다른 상반된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 의견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좀 더 아니 앉아서 해도 됩니다. 네. 저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우현주인데요. 우현주. 네. 네. 거기 남한이랑 북한이랑 동북이 먼저 협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남한이랑 북한이랑 실질적으로 통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주위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민간에서부터 이런 행사들, 남북한 교류나 민간적인 교류나 뭐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하나 초석을 다지고 쌓아가서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서 통일된 방향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임유리아라고 하는데요. 지금 청남대학교 석사과정 2학년이고요. 사실은 제가 제일 코리안에 대해서 미안하게도 좀 아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청년에 대해서 계속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도 지금 새로운 정보라서 그래서 질문도 제대로 못하니까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거기 뭐 그러니까 한국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대답을 했는데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 예. 네. 혹시 이에 대해서 무슨 다른 정보 가지고 계신 계세요? 예.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취향대로 하십시오. 소속은 밝혀주시고. 안녕하세요. 저기 전남대 4학년 김민희라고 합니다.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딱 한 번 조선학교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조선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 조선학교가 남한을 싫어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45년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근데 해방이 된 이후에 거기에 남아있던 일본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정도 그 임유리아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제가 보기에 일단 뭐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국과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가 되고 소련이 붕괴되는 그 이전에 그 북한과의 그 어떻게 보면 좀 동일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일본은 좀 축소의 상황인데 좀 더 옛날엔 동참을 안 했는데 지금 같이 동참을 한다든가 그런 일례는 없습니까 혹시? 북한 핵문제로 세계 여론이 떠들고 있는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말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뭐 전쟁에 이용을 하든지 뭐 자위로 핵무기를 만든 것인지 북한에서 여기에 대한 북한과 일단 한국, 러시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중국 여론들하고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불길이 조선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에서 말하다시피 북한의 경제 수준 향상은 남북이 화해와 국제 공동체의 통합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제재를 당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단지 한국이거나 미국에서 민간 단체들에 의한 후원으로서는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의 안건 제시로 받아들이고 이따가 토지로 좀 함축해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역사적인 문제로서 그 중국의 동북공조 잘 아시죠?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통일 우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정현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현재 그때가 2005년도 한 3, 4월경에 일본이 한번 역사 왜곡에 대해서 그 교과서 문제로 또 다시 시끌벅적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무조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이 그 우리 한국 단체에서 펴낸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2003년도 후쇼샤 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본 출판 업계에서 그 역사 왜곡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역사는 이렇게 잘못된 역사 같은 것을 덮을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것은 또 역사 왜곡 문제는 교과서 왜곡과도 관계가 있지만 독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경우도 모든 사항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은 그 역사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 떳떳하게 자신의 역사를 말하고 그 역사를 고치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서 한국과 일본의 평화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왜곡과 관련돼서는 한국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본 쪽 문제가 좀 약간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일본에서 오신 일본 그래서 일본 애들은 수능 시험 보느라 그 옛날 현대사는 별로 중요시 안 하고 현대사는 선생님이 진짜 넘어가니까 그런 걸로 이야기가 안 맞다. 야스쿠니 진자에 대한 참배 이것과 역사 왜곡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일본이
정부가 아시아에 대한 침략 사실을 요구했던 거, 그리고 저 중국하고는 저도 영통제, 그리고 대만 이런 저러한 문제 가운데서 중국은 아마 일본과 큰 이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일본 가전제품, 전기제품 같은 것은 세계에서도 알아봐주는 브랜드지만 이러저러한 역사 왜곡 문제, 저도 영통 문제, 그리고 대만에 대한 일본이 자유민주당 보이스가 집중하고 있는 자유민주당 거기 집중하는 사람들만 우익 분자들만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아래 개명한 인사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의 학자들이 협력해서 참배의 방향을 바라보고 싶은데 보이스니는 자기가 거기에 참배를 간 것은 이런저런한 구실을 찾아서 맡고 있는데 알고 보면 자기 집정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집정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체랄까요, 여러 정당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 동북 삼성은 중한미 공화국이 해방되어서 해방 초기에는 중공업 기지를 했어요. 중공업 기지 유선도 있고 탄광도 있고 했는데 한국말로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지금 그것이 개혁개방 이후로부터는 동남연에 중국이 동남연에 개혁개방이 많이 빠르고 하니까 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 동남연애와 같은 발전 속도를 목표로 지금 다시 말하면 옛날인 것이 아니라 중국 해방 초기에 중점 중공업 도시로 지정받았던 풍령강 길림교 영성을 다시 소시오려고 한 것, 이 세계성의 경제를 다시 소시오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서 서로 궁금한 부분도 있으면 따로 시간을 여기 진행하시는 분 꼭 말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리의 통역에 의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 이름이 곽인초예요. 예. 그 동부공정에 대하여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금방 동부공정 지금 중국에서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중국의 불균형 정책으로 지금 동북 지역에 개발하는 한 공정이고요. 이 공정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중국 서부 대개발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에 대하여 중국의 동부공정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금방 늦게 왔는데 들어보니까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동부공정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고구려 문제 그런 것 같아요. 역사적인 거. 예. 그거 같은데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제가 2004년 8월 말에 왔는데요.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동부공정에 대해 되게 뜨겁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정부 어떤 목적 가지고 이런 역사 문제를 다시 뒤집고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 와서 한국 사람도 우리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고. 근데 그거 사실 중국에서 보면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중국 정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국人民의 입장에, 중국 사람 입장에 보면은 그거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어요. 한국에 뜨겁게 이야기하는 반대면에 중국 사람들이 그것 대해 별 아는 거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전남대 중국의 연민대학교 전 총장 마샤오몽란 교수님 초청해 오셨어요. 특강 들어보니까 여기 밑에 앉아 계신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동부공정에 대해 질문하셨거든요. 마샤오몽 교수님한테 동부공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근데 교수님 대답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모르신다고요, 이런 공정. 교수님이 중국의 인민대학교는 중국共产党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교예요. 그 학교의 총장님이 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 중국共产党 여러 이론적으로 아니면 그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그 리더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분까지 이 걱정에 대해 모르신다고 하면은 진짜 이 문제 과연 도대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는 그 동북 공조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하나의 그 과제로 남겨놓을게요. 일단은 문제는 일본 대사관만 가서 이렇게 데모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한번 뜨겁게 달궜다가 끝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로 일본의 상품 분배운동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일본 상품이 중국에서 팔리게 되지 않으면 일본 경제에 바로 타격을 아니면 그 도움을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 지원을 받으려고 그걸 만들고 있는지는 북한 생각 아직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핵을 좀 더 이슈화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이거 중국 연변대학 박찬태라고 부릅니다. 북한에 관한 문제라고 보면 북한은 저희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봅니다. 쇄국 정책, 옛날에 역사 교과서에 쓰여졌던 쇄국 정책이라고 봅니다. 쇄국 정책이라면 자기 나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봉쇄하고 외국과 이런 개방이 적고 아주 보수적으로 이런 경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각국과 연계가 적고 자기 나라 개인적 주장으로 주로 이렇게 쇄국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무기 이런 방면에서 보면 역시 아까 최민규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전쟁보다도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또 자기를 보호한다. 이게 쇄국 정책이니까 자기를 보호한다. 이런 각도에서 핵무기가 좀 열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웅군이 저희 제일 뒤에 그 안경 쓰고 계시는 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우선 제가 이제 조선대 정예과에 다니다 보니까 핵 전쟁에 대해서 1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건데 제 생각도 아까 최민규 씨가 말씀하신 그 핵 전쟁에 대한 의견과 비슷한데요. 우선 북한은 진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요. 또 그리고 핵 전쟁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은 핵을 보유한 국가가 1, 2차 공격 능력을 모두 가졌을 때 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 2차 공격이라는 게 먼저 한 국가가 이렇게 타 국에 핵 전쟁을 공격을 하면은 그 상대방도 그 핵 공격에 대해서 맞는 방어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핵 전쟁이 두 국가 사이에 일어났을 때 핵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는 2차 공격 능력,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난 후에 그 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핵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배웠고요. 또 핵 전쟁은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 전쟁으로 인한 오염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핵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핵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핵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핵을 통해서 뭐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주변국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먼저 두 분이 냈었던. 그러니까 방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왜 북한이 이렇게 쇄국 정책을 핍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북한이 지금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유일한 나라가 북한 하나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국도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지금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이제 공산주의가 안 좋은 점들을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이제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 국가에서 국가 이념으로 내세우는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우는 국가가 북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그 이념을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 그 내에서 좀 더 강하게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좀 자기 고립되어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핵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쇄국 정책이 좀 일어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베트남도 공산당이 집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요하게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소련이 해체와 동북아파의 급변으로 하여서 동북아파가 공산당이 집권하던 동북아파가 정권이 공산당 손으로부터 다른 단체들이 손으로 넘어가기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은 건국되어서부터 소련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도와줬는데 그때 고르바초프가 중국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북한에 건너가서 거주한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와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정황이 그리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경제가 그때 좋았던 건 제가 알기로는 북한과 그때 동북아파 급변선 이렇게 가는데 많은 동참과 또 관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간단한 얘기하게 실은 동포 문제로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동포 문제는 아까 그 발표에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좀 편한 얘기 하도록 하나 합시다. 우리 한류 문제 나온 한류요. 나름대로 결론을 간단히 내려보자면 현재 동포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무슨 지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